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에는 화창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어제부터 시작됐으며 이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건조한 날씨로 꽃가루 지수는 높음 수준인 9.8이고 내일은 약간 감소하겠으나 여전히 높음 수준인 9.2로 엘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60도에서 71도 선을 보이겠으며 내륙 지역에서는 67도에서 77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68도에서 75도로 나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49도에서 52도, 내륙 지역에서는 45도에서 51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48도에서 51도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모건힐 남쪽에서 11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후 1시경 모건힐 남쪽 산마틴에서 남쪽으로 1마일 지점까지 발생했습니다.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8일 LA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 회장의 3남매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3남매는 장례식장 입관실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입건실로 향하는 내내 눈시울을 붉히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날 조원태 사장은 마음이 참 무겁다며 임종은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 가족들과 협의해서 일을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 하셨다고 고인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장례 이틀째인 이날 조 회장의 빈소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고인을 애도하는 정계 인사 및 재벌가 조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이 아침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또한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총수 중 가장 먼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양호 회장 발인은 16일 오전 6시로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입니다. 조 회장의 부친인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선영도 신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근 10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업 시행처는 미 육군 공병단이며 계약 규모는 엘파소 구간이 7억 8,900만 달러, 유마 구간이 1억 8,700만 달러로 총 9억 7,600만 달러입니다. 이번 사업은 미 국방부가 장벽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한 예산을 처음으로 집행하는 사례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인 제이미 데이비스 중령은 공사 내역에 대해 엘파소 구간에는 9.1m 높이의 말뚝과 1.5m 높이의 차단벽을 설치하고 유마 구간에는 5.5m 높이의 말뚝과 1.5m 높이의 차단벽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병단 대변인은 지난달 엘파소 구간과 유마 구간에 각각 74km와 17km의 장벽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구간에 건설될 장벽의 길이는 도합 91km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각계의 비난 여론 등으로 인해 결국 폐기했던 불법 이민자 부모 아동 격리 정책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동 격리 정책은 전임 정부 시절의 산물이라며 오바마 탓을 하면서도 아동 격리 정책 폐기로 인해 이민자 유입이 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관용 가족 격리 정책에 따라 지난해 5월에서 6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000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불법 이민자 부모와 격리했지만 사회 각계의 비판과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자 이 정책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중미 이민자들 350여 명이 12일
멕시코 남부 국경을 뚫고 강제로 입국했다고 밀레니오 TV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이민청은 이날 새벽 3시쯤 중미 이민자 350여 명이 남부 국경 검문소 문에 자물쇠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국 영토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이민청이 강제로 입국한 이민자들 국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3국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멕시코 이민청은 강제로 입국한 이민자들이 매우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전하고 국경과 인근 도시인 타파출라 중간에 있는 메타파 아데 도밍게스 마을에서는 지역 경찰들을 공격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 강제 입국 이민자들은 국경 다리를 지키는 경찰들을 강제로 밀치고 그대로 국경 다리를 건너서 멕시코 땅으로 들어간 뒤 최근 멕시코에 입국한 2천여 명 규모의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 석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이민자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취급하며 볼모로 잡으려는 반이민 정책이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를 2020년 재선 전에 핵심으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혹하다는 초강경 이민 정책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새 정책은 한 달에 10만 명 안팎으로 급증한 국경에서 체포되는 캐러밴 이민 행렬이나 미입국 시도자들을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피난처 도시들로 이동시켜 풀어주겠다는 방안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이 거의 모두 포함된 100곳의 피난처 도시들이 그들이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지원하라는 요구에서 정치적 논란을 즉각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 데려가 석방시킨다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등 최소한 2차례 검토했다가 포기한 바 있어 이번에 실제로 강행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피난처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지역으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와 뉴욕시 등 대도시들만 해도 100곳을 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다수 민주당 아성들에 있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연방 그랜트 지원금을 보류 또는 축소, 중단하려다가 법정 싸움에 휘말린 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 이민자 보호 책임을 피난처 도시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방안을 되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3월 한 달 동안 9만 2천 명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저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으나 거센 논란을 샀던 미입국 가족 격리 정책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부인했습니다.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들은 1년 전에 비해 375%나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 단위로 몰려오는 캐러밴 이민 행렬이나 미입국 불법 이민자들에 대처하고 저지하는 데 극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족 격리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미입국 부모들에게 자녀를 보호시설로 보내고 스스로 가족 격리되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이민 구치시설에서 장기 구금되는 두 갈래 중에서 양자택일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9-2020)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사전 접수 학사 쿼터 신청자는 3명 중 1명이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에서 5일 2019-2020 회계년도에 할당된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용 2만 개의 H-1B 쿼터를 충족하는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총 20만 1,011개 신청서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석사형 연간 쿼터 2만 개와 학사형 연간 쿼터 6만 5천 개로 전체를 8만 5천 개로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1만 6,011명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9만 98개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형 쿼터 경쟁률은 작년 2.92대 1에서 올해 3.09대 1로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100년을 기억하며 한민족의 위대한 기상과 독립정신을 되새겨보는 특별전이 개막됐습니다. 11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독립기념관과 함께 개최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동특별전에는 3.1운동 및 미주 독립운동 사진 자료가 망라돼 새로운 100년을 여는 희망의 울림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사진과 한인 애국단 입단 시 쓴 선언문 등에서 애국 열사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진 위대한 역사, 한민족이 하나로 결집했던 3.1운동의 뜨거운 함성과 일본군의 잔혹한 탄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 연해주에서 1919년 3월 발표된 대한국민의회 선언서, 충남 당진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남상락이 제작한 자수, 태극기, 뉴욕타임스 등에 실린 3.1운동 보도 내용과 기록, 일제가 작성한 3.1운동 현황 지도 등에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3.1 정신을 새길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차례 임시정부 청사를 이동하며 독립을 열망했던 임정 요인들의 결의에 찬 눈빛, 서부와 동부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하는 초기 이민 선조들의 모습 등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인 국민회, 윌로우스 한인비행사 양성소 등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독립활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6월 12일까지 총영사관 1층 전시홀에서 계속됩니다. 서울시 대표단이 미국 대도시 최초로 세워진 인권 수호의 상징물인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린비를 찾아 헌화 참배하며 기린비의 건립 의미와 사회 역사적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린비 건립주역인 김진덕 정경식 재단 주최로 10일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 스퀘어에서 열린 서울시 방문단 기린비 헌화 참배 행사에는 기린비 건립 모금 운동에 앞장섰던 샌프란시스코 코윈,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을 비롯한 국가주 단체장,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했습니다. 9일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 지역에 28,20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뉴욕과 LA에 이어 전국 세 번째입니다. 베이 지역 의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 노숙자에게 모두 거주지를 제공하려면 12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베이 지역의 모든 카운티에는 필요한 숫자보다 훨씬 적은 저소득층 주택이 있으며 건설 허가 역시 필요량의 3분의 1 수준이라 당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은 비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빈층의 3분의 2가 중간 소득의 30% 정도만 벌고 있으며 그들의 거주 비용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그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단 노숙자로 전락한 개인이나 가정에 단계적 해결보다 주택을 지원하는 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베이 지역에 3만 명에 가까운 노숙자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노숙자의 67%가 쉘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도시의 노숙자 쉘터 제공 현황을 보면 베이 지역의 노숙자 현황이 최악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노숙자 쉘터가 없는 비율이 시카고 지역은 26%, 덴버는 16%, 워싱턴 DC는 15%, 뉴욕은 5%에 불과합니다. 대도시 중 베이 지역보다 노숙자 쉘터가 적은 곳은 LA뿐으로 노숙자의 75%가 쉘터 없이 지냅니다. 베이 지역의 살인적인 집값과 물가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라면 전국 최고 수준의 병원도 이곳에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와 세계적인 마켓 리서치 회사인 스타티스타가 선정한 전국 최고의 병원에 베이 지역의 병원 5곳이 뽑혔습니다. 10일 82개의 베드를 갖춘 UCSF 메디컬 센터는 100점 만점에 92점을 받아 5위에 선정됐습니다. 477개의 베드를 갖춘 스탠포드 헬스케어는 90.3점을 받아 13위에 랭크됐습니다. 마운틴뷰의 엘카미노 병원은 75.3점을 받아 129위, 벌링게임의 밀스 페닌슐라 메디컬 센터는 73.8점을 받아 164위, 카이저 퍼머넌테 산타클라라 병원은 72.5점을 받아 19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병상을 지닌 병원 1000곳을 선정해 생활수준, 기대수명, 인구, 병원 수, 병원 자료 사용 가능성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4천여 명의 의료 전문가들과 병원 이용 환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겼는데 미국 병원은 22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세계에서 최고의 병원 10곳도 선정했는데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의 메이오 클리닉이 1위에 꼽혔으며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2위, 존스 홉킨스 병원이 4위 등 3곳이 선정됐으며 싱가포르의 제너럴 허스피털이 3위, 독일의 베를린 대학병원이 5위에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피셔맨 워프에서 최근 범죄율이 증가해 인근 비즈니스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크롬포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1시경 피셔맨 워프 인근 제퍼슨과 하이드 스트리트에서 총격이 발생해 남성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피해 남성은 세단 차량을 타고 있던 용의자와 시비가 붙었으며 언쟁 도중 용의자가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피셔맨 워프 사인이 위치한 제퍼슨과 테일러 스트리트에서는 홈리스 남성이 지난달 대낮에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가주 변호사들의 범죄 전력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주 라이센스를 취득해 활동 중인 모든 변호사들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지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가주 변호사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오는 4월 30일까지 지문 등록을 끝내야 하고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함께 변호사 라이센스가 박탈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들의 지문은 가주 법무부가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과거 변호사들의 범죄 전력뿐 아니라 향후 모든 범죄 관련 기록이 가주 변호사협회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호사 징계 등에 쓰이게 됩니다. 자동 통보되는 내용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체포 기록, 벌금, 재판, 구금, 형량, 법원 명령, 판결 내용 등 모든 관련 기록이 포함됩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 기종 운항 중단 기간을 한 달 보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일 ABC 7뉴스에 따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4월 24일까지 운항 중단하기로 했던 보잉 737 맥스 기종을 6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가 지난달 가주 하와이 노선에 취항하면서 하와이행 항공권 가격이 평균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예약 사이트 카약이 최근 조사를 인용해 가주에서 호놀룰루, 마우이, 카우이 등 하와이 큰 섬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2019년 상반기 왕복 티켓 값은 평균 412달러로 지난해 초에 501달러에 비해 89달러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댈러스에 본부를 둔 사우스웨스트는 지난 3월 27일 오클랜드 호놀룰루 취항 기념으로 이코노미석 편도 49달러짜리 프로모션 티켓을 팔면서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을 긴장시켰습니다. 현재 이 노선 편도 평균 가격은 출발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300에서 600달러 선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이 이번 주 발표한 지진 위험 지역에 산마테오 카운티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규모 5.5 이상 지진 발생 시 산사태나 지진으로 집안이 물러지는 액상화 위험 지역에 올랐습니다. 지도에서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액상화 위험 지역으로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 워프, 사우스 마켓을 비롯해 해프문베이, 퍼시피카, 포톨라벨리, 산 카를로스를 포함하는 산마테오 카운티가 해당됩니다. 또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브렌트우드, 피츠버그, 베이포인트를 비롯해 밀피타스, 뉴아크, 샌리앤드로, 오클랜드 웨스트, 산호제 이스트도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액상화는 지진으로 진동이 생기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흙이 마치 액체처럼 행동해 건물 등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늪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1964년 6월 일본 니카타현에서 일어난 규모 7.5 지진 때 액상화 현상으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아파트가 건물째 넘어졌습니다.
지진으로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면 비중이 높은 지상의 건물이나 도로 등이 침하하거나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고 비중이 낮은 지하의 수도관 등과 같은 구조물들이 파손되어 단수 및 누수 피해 등 인프라 시설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지도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진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앤티옥, 더블린, 헤이워드, 우드사이드, 쿠퍼티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델리시티 등 일부 지역은 액상화나 산사태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호제 시의회는 9일 사용 가능한 저소득층 주택자금의 45%를 극빈층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저소득층 주택 지원 방안으로 수백 수천의 가정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려면 어느 정도 이하의 연간 소득이 필요한지는 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3인 가족인 경우 연 35,000달러 이하면 됩니다. 포장 상태가 나쁘기로 악명 높은 엘카미노 리얼 도로가 다음 주부터 포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파인 구멍들을 피해 산타클라라의 엘카미노 리얼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베이 지역에서 가장 포장 상태가 나쁜 산타클라라의 엘카미노 리얼이 드디어 포장 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주교통국은 다음 주부터 포톨라 애비뉴부터 로렌스 익스프레스웨이 사이의 엘카미노 리얼 도로의 포장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주로 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하는데 최소한 차선 하나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엘카미노 도로는 베이 지역에서 가장 나쁜 도로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 차선 231마일 가운데 57%가 운전하기에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운틴 뷰와 팔로알토 지역의 엘카미노 도로도 계속된 비로 구멍들이 더욱 커져 운전하는데 매우 불편한데 237번 프리웨이와 산마테오 카운티 지역 사이의 포장 공사는 2년 안에 할 것이라고 가주 교통국이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새로운 개솔린 텍스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이 생기면 이 지역의 포장 공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 가스 폭발 사고의 유일한 사망자가 커피숍을 운영하던 한인인 공리 씨로 밝혀진 가운데 당시 마지막까지 카페 내 손님들을 대피시키려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사고 건물 내 커피숍인 카페이네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2년 전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커피숍을 만들겠다며 두 자녀와 함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씨의 자녀인 다이애나와 레이몬드 씨는 카페이네이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이분이 우리 아버지이다. 우리가 아는 한 가장 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다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행복해하셨던 미소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급기야 뉴욕시까지 확산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홍역 발생에 따른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브루클린의 특정 지역에 대해 강제적인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로 뉴욕시에서만 최소 28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주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의 초정통파 유대교 구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스버그는 뉴욕의 관광 명소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엄격한 교리를 따르는 일부 그룹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강제적인 접종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백신을 거부하면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클랜드 차량에 앉아있다가 총에 맞아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10일 오전 12시 20분경 어선 애비뉴 1600블락에 위치한 엠허스트 디스트릭트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남성은 차량 안에 앉아 있었으며 외부에서 날아든 총격으로 샌리앤드로 거주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둘은 친구 관계로 부상당한 남성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당국은 범행 동기와 용의자를 찾는 중입니다. 한편 이 총격은 올해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24번째 살인사건입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리치몬드 남성이 11일 경찰에 총살당했습니다.
리치몬드 경찰에 따르면 11일 새벽 2시 30분경 윌슨 애비뉴 900블락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룩 시엘이 가족들에게 칼부림, 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출동 당시 시엘의 전 부인과 아들이 각각 복부와 얼굴에 자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진압하려 하자 시엘이 지시를 무시한 채 칼을 들고 다가갔고 이에 경찰이 총기를 발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엘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시엘의 전 부인과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경찰에 신고한 딸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트베이 타임즈에 따르면 시엘은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을 휘둘러 가족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3월 자신의 머리에 실수로 총을 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너버 잭슨이 기적적으로 깨어나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총기를 발견해 가지고 놀던 중 실수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의식불명에 빠졌던 잭슨이 깨어났다고 모친인 브리아나 프라이스는 밝혔습니다. 잭슨은 생명 유지장치를 떼고 중환자실에서 벗어나 현재 오클랜드 아동병원에서 주 5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커뮤니티를 위협한 건빌 남성이 10일 9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지방검찰 측에 따르면 빈센트 오설리반은 지난해 5월 건빌 세이프웨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동성애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9개월형과 보호관찰 3년 및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오설리반은 2018년 5월 12일 커피를 사기 위해 건빌 세이프웨이 내에 위치한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계산을 돕던 동성애 직원이 대화를 시도하자 오설리반은 동성애 혐오 발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파이프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을 죽이고 세이프웨이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직원은 법정에서 오설리반의 협박으로 몇 주간 악몽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프리몬트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포르노 다운로드 및 소지 혐의로 11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프리몬트 경찰 당국에 따르면 고메스 초등학교에서 3, 4학년을 가르치던 교사인 제럴드 주가 11일 오전 9시경 아동 포르노 다운로드 및 소지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주는 현재 휴직 상태이며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교도소에 $20,000 보석금 책정과 함께 수감 중입니다. 등산객 4명이 시에라 네바다 정상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뇨 카운티 세리프국이 긴급 위성 구조 요청을 받아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헬리콥터 부대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고도 시에라 네바다 산지 13,000피트 지점에서 등산객 4명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100피트께의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와 3명을 구한 뒤 나머지 1명도 밧줄로 끌어올려 무사히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러셀 마운틴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어 가파른 협곡 정상에서 구조대원을 기다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지난 겨울 내린 폭설로 오는 여름까지 고산지대가 위험할 수 있다며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0대 한국 여성이 미국의 딸 집을 방문하러 왔다가 공항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편모 씨는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살고 있는 딸 장모 씨의 집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출발해 지난 2일 낮 12시쯤 시애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심사에서 편 씨는 방문 목적을 묻는 세관 국경보호국 직원에게 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아이를 보기 어렵다며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편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딸 집에서 머물렀다가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뒤 2달 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편 씨는 영어가 미숙해 주변에 있던 한인 유학생이 대화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세관 국경보호국 직원은 일하러 온 것 아니냐 의심스럽다고 말하더니 편 씨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 5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도착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편 씨는 인근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편 씨는 방 3곳을 옮겨 다니다 마지막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에어컨이 켜져 있는 차가운 공간에 갇혔습니다. 편 씨는 이튿날 오후 1시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딸 장 씨는 어머니의 재입국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김지혜 변호사는 관광비자나 이스타비자로 미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딸이 하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풍기거나 자주 미국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어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간주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관광비자를 받고 올 경우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관광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문대 입시 부정 스캔들에 연루된 스탠포드대 조종팀 학생의 위조 경력이 들통나면서 학교 측이 퇴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2일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문을 통해 스캔들에 연루된 조종팀 여학생의 입학 지원서에서 위조된 경력이 발견돼 퇴학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퇴학당한 여학생은 이번 스캔들의 주모자인 윌리엄 릭싱어의 가짜 자선단체인 키월드와이드 파운데이션에 연루된 스탠포드대 학생 3명 중에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는 싱어를 통해 학교 조정팀에 $50만 기부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1일 성명문을 통해 기부된 $50만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입학하고 몇 달 후 전달받은 것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최근 승진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에 양보가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과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같은 최선희 부상의 승승장구에 대해 향후 대미 협상에서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라는 것이 미국의 일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 RFA와 인터뷰에서 최선희 부상 승진에 대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 중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가에 관련해 북한이 먼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인근 해저에서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후 7시 40분쯤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인구 4만 7천여 명의 해안 도시인 중앙 술라웨시주 루욱에서 남남서쪽으로 102km 떨어진 해저이며 진원의 깊이는 17km로 관측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6.9로 측정하고 중앙 술라웨시주 모로왈리군을 비롯한 주변 일대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40여 분 후 해제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지에서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루욱에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는 없고 고지대로 대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술라웨시 섬 반대편에 위치한 팔루에서도 느껴질 만큼 흔들림이 강해서 팔루 주민들이 집에서 뛰쳐나와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루에서는 지난해 9월 규모 7.5의 강한 지진과 그에 따른 6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최소 1,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1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추가로 확인된 사망 실종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대는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구조됐으며 17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건물이 추가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사고는 전날 오전 6시 반쯤 리우시 서부 무제마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공사 중이던 2개 주거형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앞서 리우에서는 지난 8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집중호우가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달 3일 석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인 도안 티 흐엉의 변호사
살림 바시르는 기자들과 만나 흐엉이 5월 3일 석방될 것이라고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범은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한 4명의 북한인이라면서 명백히 흐엉은 자유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민이 총격으로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8일 오후 1시 40분쯤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올해 49살 한국 남성이 현지 보안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도주했지만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은 사건 인지 즉시 라고스 분관장을 사건 현장과 병원에 파견해 사건 경위 및 현재의 상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관련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 간 보조금 논쟁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물품의 명단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2억 유로, 약 115억 달러 상당의 리스트로 세부 목록이 오는 17일 공개됩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8일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EU 국가들에게 112억 달러가량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에어버스 보조금에 개입한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캘리포니아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유아용품 브랜드인 피셔프라이스가 유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전동식 요람을 대량 리콜 조치했습니다.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는 12일 피셔프라이스의 로큰플레이 요람 470여만 개가 리콜 처리됐음을 발표했다고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제품에서 아기들이 몸을 뒤집었다가 천에 감겨 질식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지난 10년간 30건이 넘게 잇따랐습니다. 위원회는 이 제품을 구매한 이들이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의 경호 비용으로 2,260만 달러, 약 257억 원을 지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2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이 저커버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경호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경호 비용은 전년도 900만 달러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밖에 저커버그의 전용 비행기 사용을 위해 260만 달러가 소요됐는데 회사 측은 전용기 사용도 경호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본급으로 단돈 1달러의 연봉만 받았던 저커버그가 다른 보상을 얻은 셈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저커버그의 경호 비용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저커버그가 곧 페이스북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곧바로 그에게로 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최근 그를 겨냥한 위협이 늘고 있고 페이스북에 대한 세간의 주목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6온스 이상 컵의 소다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첫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보건위원회는 9일 16온스 이상의 컵에 소다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인 AB 766을 찬성 8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 회의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주 내 모든 상점과 식당에서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상점과 식당은 첫 적발 시 20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가 부과되며 그 이후부터는 1000달러씩 벌금이 매겨집니다. 지난 2월 이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치우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은 설탕이 첨가된 비알코올 청량 음료로부터 주민들의 비만을 줄여줄 것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 주 내 시와 카운티 정부들이 오는 2030년까지 탄산음료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 중입니다. 텍사스 공과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인종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텍사스 공대 보건과학센터는 지난 2월 교육부 민권국과 이런 내용이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텍사스 공대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대학의 이 정책을 중단 또는 축소할 것을 공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나중에 텍사스 공대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제기하길 원한다면 왜 인종이 대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요소가 되는지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 공대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해 14년에 걸친 교육부 민권국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이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기회균등센터의 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텍사스 공대는 2008년 약학대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의 사용을 중단했고 2013년에는 학부생 입학 과정에서도 이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우버도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버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우버의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비에는 비행 자동차 개발 계획 같은 다른 기술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우버가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애플,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공영 업체들과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GM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크루즈 오토메이션은 지난해 우버보다 더 많은 7억 2,8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GM은 크루즈 오토메이션과 관련해 올해 지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의 베테랑인 알파벳의 웨이모는 투자액을 극비 사항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버는 2016년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차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웨이모와 기밀 유출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였는가 하면 지난해 3월에는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서 숨지게 만드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우버는 현재까지 250여 대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다면서 수백만 마일 자율주행 시범 운행과 수십만여 명 승객 탑승 운행을 통해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호텔에서 일회용 병에 담긴 세면용품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첫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AB 1162는 호텔과 모텔, 리조트 등 주 내 숙박시설에서 12온스 이하의 일회용기에 담긴 샴푸와 린스, 로션 등을 룸에 비치시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신 이른바 벌크 디스펜서스로 불리는 대형 보급형 플라스틱 박스에 담겨 개인이 필요한 만큼 덜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널싱홈이나 병원, 장기 계약형 렌탈하우스 등은 제외됩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12월 31일부터 주 전역에서 시행되며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첫 위반 시에는 $500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적발되면 최대 $2,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반려견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반려견에 물린 피보험자의 보상금 청구는 409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주는 288건으로 2위, 오하이오주가 177건으로 3위, 텍사스는 168건으로 4위, 펜실베니아는 161건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에서 피보험자에게 반려견 관련 부상 명목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무려 1,8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낙태약 보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주 전역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낙태약 보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인 SB 24를 추진 중입니다.
SB24는 재추진되는 것인데 지난해 10월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이 법안은 캠퍼스 내에서 반드시 의무화될 필요는 없다며 최종 서명을 거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니 레이바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같은 해 12월 다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상정했습니다. 레이바 의원은 이 법안이 도입되면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절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 보건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이 추진되는데 적극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생명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 법안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낙태법과 관련된 세부 법안 시행을 적극 추진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예산 삭감으로 엄포를 놓는 연방정부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학 소식입니다. 영화 속에서 상상으로나 그려졌던 블랙홀이 사상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처음 공개된 블랙홀의 이미지는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우주의 검은 구멍으로 불리는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 직접 관찰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외곽을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과정에서 블랙홀의 윤곽, 즉 그림자가 생기는데 세계 과학자들은 2017년에 이를 관측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6대 대륙에서 전파 망원경 8개를 동원해 관측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관측 자료 보정과 영상화 작업을 통해 마침내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의 윤곽 관측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인슈타인에 의해 104년 전 이론화된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 등 연구의 새 장이 열렸습니다. 의학 소식입니다. 미국 마셜 대학 의대의 제이미 프리드먼 분자 생물학 교수 연구팀은 캡사이신이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의 전이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배양한 비소세포 폐암 세포주 실험과 쥐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우선 폐암 세포주 실험에서는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캡사이신이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캡사이신이 세포와 세포 간의 접촉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SRC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폐암 세포의 전이를 막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SRC 단백질은 세포의 증식, 분화, 이동, 유착 과정을 조절하는 신호의 전달에 관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서의 연구에서 캡사이신이 폐암세포로 하여금 항암 화학요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인도, 태국 등 전통적으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는 폐암 발생률이 낮다는 관찰 연구들이 있어서 이 같은 연구를 하게 됐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